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죠. 이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을 했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죠. 관련해서 한 장관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 이 중국의 소설가 루신의 소설에서 인용한 대목인데, 사실상 정치적 참여를 선언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수락하고 뭐 정치 참여하고 이미 나서겠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큰데요. 네네. 일단 전문을 보게 되면 본인에 대한 품평은 아니지만 평가에 대한 반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네. 예를 들면 맹종하겠다는 말에 대한 반박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본인의 약점화한 것에 대한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또 새로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 그 루신의 소설까지 인용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의사를 참작해서 결정해달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방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준비해 온 상황이라는 걸 알고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했다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땡큐다,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제 발언 이후에 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땡큐입니까? 그렇게 들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예.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참 떼놓고 생각하기가 힘든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전선이 아주 단순화된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거기에 대표 주자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온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그 심판의 어떤 심판 대상이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을 짜기가 쉽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바타론처럼 이렇게 선거 전략을 공격하기는 좋다, 이런 그렇죠.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게 사실은 파괴력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공격 포인트가 또 언행을 토대로 해서, 그분의 생각과 발언을 토대로 해서 아바타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네네. 걸어온 길, 직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직이라는 게 사실 전국에 2,000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항상 겹쳐요. 그리고 그 아바타를 처음 그럼 시킨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검사장을 승진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변호사 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대통령과 민정실장, 비서실장까지 같이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도 아바타라고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어온 길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직책 수행과 관련돼서 직무상 명령을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명령과 상명하복이 아니고 본인 생각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 이 생활 과정에서 어떤 행동과 관련돼서 아바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도 그런 건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총장이 하명한 일은 당연히 밑에 3차장 등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아바타다, 또는 같이 검사를 걸어왔다 해서 아바타다. 저는 그거는 파괴력이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렇다면 걱정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가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할 말 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정 관계는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민주당도 그랬어요. 당정 관계는 거의 일체론 비슷하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건 긍정적인 효과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럼 부정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긍정적인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를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네네네. 정책 개발을 통해서 정부가 협력하게끔 이끌지 못했고 정부가 먼저 앞서 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먼저 어느 분이 비대위원장이 오든지 간에 예. 이 비대위원장은 공약 개발이 일단 우선되기 때문에 네네. 선거 국면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일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어느 분 뭐 특정해서 불가로를 피는 것은 조금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취재진의 질문 중에요. 가장 민감한 질문, 김건희 특검법 이 관련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 질문 답할 때 독소조항 여러 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기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개 있는 이 독소조항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밀어붙이는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그 브리핑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네. 그 피의사실 공표를 법으로서 해제시킨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그런 특검에 본인이 속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특검을 본인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당시에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그러면 왜 그때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냥 단순히 자기는 검사로서 일만 했었으니까. 예. 지금 이런 똑같은 특검 어느 특검이나 있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차라리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아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총선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기획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미 6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전에 논의가 됐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미 국민의힘이 그러면 와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특검을 실시했다라면 예. 이미 특검 종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전혀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이걸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특검을 예를 들어 지명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예. 얘기까지도 하고 계시지만은 본인이 했던 특검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 제3당이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 틀렸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일단은 그 독소 조항의 의미는 뭐냐면 피의 사실은 공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도 보면. 그런데 그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피의 사실만 뺀다 하더라도 수사 진행상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선거 국면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러니까 독소라는 그런 취지의 독소인 거예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특검은 선거 국면이 아니었죠. 근데 네.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예.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민의 참여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취지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저게 20일 준비 기간 포함하면 딱 4개월 걸립니다. 공교롭게도 총선 딱 투표 맞아 날까지 딱 끝나게 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죄든 무죄든 간에 혐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수사 상황 중계 자체만 갖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고 또 예. 하나는 지난번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맞아요.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해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립성 보장 이런 견제 장치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면 그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거기에 찬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엔 찬성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해라라고. 근데 이건 찬성도 안 했는데 바로 패트에 올린 겁니다. 일단 이런 법안 제정 과정이나 처리 절차 과정, 법안 내용 등이 모두가 다 안 맞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설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누가 하느냐? 요거 이제 선택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브리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변협에서 추천하는 문제도 있고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또 총선 뒤로 한다든가 이렇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게?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식 제안이 없기 때문에 예.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논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다면 특검은 뭐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특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아.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기라든지 어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저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민주당에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을 향해서 총선 이후로 김건희 특검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굳이 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는 왜 뭐 그건 다른 차치하고라도 이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기 이제 한 장관이 맡으면 한 장관이 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또는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저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과정에서 네네.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라는 게 하나가 일단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예. 거부권이라는 행사 직전에 전에 그러니까 28일 전에 이미 우리 당 측에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 임명 절차를 바꾸고 예. 특검 시행 시기를 바꾼다 그러면 예.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야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전에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와야지 일단 먼저 제안이 검토가 들어와야죠.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근데 예를 들어서 전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논의가 전제가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버리면 양 당이 다 무한해진 상황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하고 먼저 조율을 한 다음에 네. 이러이러한 제안을 할 건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아니, 않을까 근데 하는 생각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건데 이렇게 해달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국회 내에서 절차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국회 뭐 내에서 저는 뭐 어떤 그러니까 순서는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논의 제안을 일단 뭐 정치 제안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이 비명계 인사들 잇따라 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당내 갈등이 좀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비운계 최성 전 고양시장, 또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명 비명을 향한 공천학살의 시작 아닌가. 이낙연 총리와 가깝게 또 지내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의 노선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학살의 시작 아닌가.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헌신해야 될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구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데 당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실질적인 해당 행위입니다. 저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저 자리가요. 친명계 조정식,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분들이에요. 비명계 김윤식, 최성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불복, 이 당정 협력 불응, 뭐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적격 냈다.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특히 당사자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저는 뭐 검증이 위해서 이 부분을 벌써부터 어떤 정무적인 잣대라든지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네.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 검증 그 특별 당규에 지금 22대 총선을 위한 특별 당규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저는 기계적으로 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뭐 어떤 내용 면에서 이걸 따져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이의 신청 뭐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러한 내용 뭐 본인이 어떤 부적격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저는 뭐 굳이 벌써부터 이렇게 검증위에서 하는 것이 정무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했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암컷 발언을 옹호했던 남영희 전 부위원장이나 하루 만에 뒤집긴 했지만 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특보 같은 경우는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공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검증이라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런 후보는 정당에서 공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당내에서 있었던 문제는 검증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흥의 모 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을 했다 당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예. 부적격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예. 막말을 했거나 또는 다른 논란이 있는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검증해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검증위에서 다뤄서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분들은 통과를 시키고 검증위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분들 아까 정무적 판단 대상인 분들은 네. 또 검증위에서 다루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략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 또 있거든요. 공천 그렇겠죠.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다뤄야 될 분들을 검증위에서 걸르고 또는 검증위에서 걸러야 될 분들은 또 통과시키고 저는 이게 안 맞다는 거라서 저희 그 공천 과정과 비교해 보면 좀 안 맞다 뭔가 국민적 시각에 볼 때 이런 생각이 국민적 시각과 정무적 판단이 지금 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네. 저는 아마 그 저희가 특별 당규의 기준이 있거든요. 부적격 사유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이제 그 내부 절차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 논의 대상이 돼서 저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생각에는 벌써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짜 비명이다 해서 이렇게 내칠 만한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니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물론 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신청 절차가 신청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정의찬 특보의 이 공천 적격 판정 번복을 두고요, 이 90년대 한총련 그룹이 86 운동권 출신 이광재, 기동민 의원 등의 실명과 이 비리 논란을 언급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총련 출신들이 친명 호임 의사를 자처하면서 운동권 교체를 세대 교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운동권 내에서 움직임,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 내에서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화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는 뭐 민주화 운동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1도 없습니다만은 예.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의 2024년도 2030년을 다가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찌 보면 이러한 뭐 한총련 세대들이 네. 전대협 세대들의 어떠한 비판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뭐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뭐 선배 운동권 정치인에 대해서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당내에서 이렇게 많이 외부로 불거지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은 그건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친명 여기에 이제 또 친명계인 이경 전 부대변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다는 입장인 건데 밤에 무서운데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했겠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맞는 거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판결문이 맞겠죠. 예. 판결문 그 과정에서는 이제 수사 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거든요. 네. 근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경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일단은 맞지 않아 보이고 네. 오히려 억울하지만 내가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아까 주신 말씀과 관련돼서 전하면 네. 지금 한총련은 사실은 5기부터는 이적단체입니다.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강 의원이 5기부터 의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강위원 의원. 예, 강 의원이라는 분이. 예, 강 의원. 근데 한총련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그 대표를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해서 민주당에 녹아들어서 정계 진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진보당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모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무공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진보당 그 분들이 이런 한총련 등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에 녹아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총련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까 이경 그 부대변인 이야기 했었어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판단? 저도 이제 이경 부대변인 이 사고 직후에 제가 또 상담을 잠깐 했었던 기억이 그래요? 나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냥 그때 상담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번 재판 판결을 보고 저도 다시 생각이 났는데 네. 아마 당시에도 저는 좀 본인이 되게 답답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대리운전 한 거예요? 안 대리를 한 거예요? 불렀다라고 네, 저한테도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2년 예. 전에도 이 사건 직후에. 예. 근데 그 대리 기사를 누가 불러줬는지 모르겠다. 저녁 자리를 하고 가는데 근데 그래서 뭐 근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같이 참석자한테 저녁을 같이 먹었던 참석자한테 대리 꼭 연락을 해서 대리 부분을 찾으면 예.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건인데 예. 그 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소명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고 예. 뭐 1심에 뭐 본인의 어떤 그 지금 후속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에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대선 선대위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불거지면 뭐 후보에게 좀 악영향이 있을까봐 적극적으로 차치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게 저도 선대위 때 대변인을 해봤는데 대변인이 선대위 때 만나는 분들은 되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매일 논평을 내고 또 모니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활동 반경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할 거고 그렇겠죠. 특히나 술을 안 드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상황은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사복으로 다 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네. 대리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믿을 수 없고 만약에 대리기사를 했다는 걸 입증 못했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예.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또 거짓말로 치부될 수 있고 민주당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이력 관점에서 보면 되게 상당히 기로에 서 있지만 네. 어쨌든 저것은 본인이 다른 자료를 못 댄다 그러면 이거 뒤엎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